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개나리도 활짝 피고 목련, 벚꽃도 활짝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봄이 다시 왔습니다. 인복일의 운암 이야기 10번째 이야기, 오늘은 상해 임시정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아닙니까? 지난번에 3.1운동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 화면을 보시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이란 무엇인가? 돌아보면 그것은 처음부터 좌우투쟁 100년이요, 반공투쟁 100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제목처럼 공산당이 임시정부를 잡아먹었다. 어떻게 잡아먹었는지 그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잘 먹긴 첫 단추, 좌우 합작. 1919년 3.1운동 직후 3월 17일 러시아의 시베리아 우라지보스톡에서 처음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4월에는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생기죠. 그리고 서울, 그래서 한성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한 달 동안에 3개의 임시정부가 생깁니다만은 이 3개 말고도 여러 개의 작은 임시정부를 자칭하는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난립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임시정부를 통합하자, 상하이에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한 것이 9월 달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처럼 이 통합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우라지보스톡에 있던 노령 임시정부를 설득해서 합류시킵니다마는 이 정부는 진작부터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1918년 3.1운동 1년 전에 이미 한국사회당을 결성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통합 임시정부는 출범부터 4분 5열, 게다가 당시에는 1917년 레닌이 일으킨 러시아 공산혁명, 그 공산주의 바람이 대륙을 휩쓸고 있을 때입니다. 우라지보스톡 임시정부를 주동한 이동희, 이분은 상해 통합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죠. 이분이 임시정부 출범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에게 상해 임시정부를 소비에트 체제로 바꾸자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고려공산당을 비밀리에 조직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간부들에게 혁명정부 세우자고 주장하고, 한편으로 북경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무장투쟁 단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2번이나 저격대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동희 총리가 주장한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죠.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인정 못한다. 이승만 밑에서 일 못하겠다. 막말과 욕설을 마구 쏟아내면서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임시정부 조직을 소련과 같이 위원회 조직으로 바꿔라. 또 독립 노선을 철혈 무장투쟁 노선으로 바꾸라. 그러면서 김구등에게
자기가 조직하는 고려 공산당에 입당하라 포섭에 나섭니다. 한편 통합 임시정부를 주도했던 안창호 선생은 비밀리에 흥사단 조직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레닌으로부터 200만 루블이라는 거액의 자금이 이동희 측에게 전달됩니다. 레닌은 극동 지역이 중요하다. 한반도와 일본 지역 공산화 혁명을 확대, 집중하라. 이런 지령을 내립니다. 콤민테른, 국제공산주의의 약자죠. 콤민테른이 출범하고 그 콤민테른의 극동 지부에 고려본부가 생기고 그 고려부가 본부를 상해로 옮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 공산당을 조직하죠. 이때에 레닌이 준 돈을 맛보지 못한 청년들이 없었다. 이런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극동민족대회가 열립니다. 이때 상해 독립운동가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 대회 전체 대표자 수가 144명인데 그 중에 한국 대표가 52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이때 그 대회 결론은 놀랍게도 극동지역, 그 중에서도 한국입니다. 일본의 아일랜드처럼 핍박받는 약소민족, 불쌍한 민족이다. 빨리 공산화시켜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 대회에 참석했던 여운형은 레닌을 2번이나 만났고 레닌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도를 받습니다. 요약하면 계급투쟁, 임시정부 개혁, 이 2가지입니다. 상해에 왔다가 암살 우혁과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에 시달리다가 6개월도 안 돼서 미국으로 돌아간 이승만에게 상하이로부터 SOS가 날아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부 변경 음모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날아옵니다. 내용인즉슨 안창호와 여운형이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한다 하는 겁니다. 임시정부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 국민대표회의는 프랑스 혁명 때도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 때도 조직되었던 혁명기구입니다. 안창호와 여운형은 이승만을 축출하라. 그야말로 연합전선을 핀 것입니다. 이때 이승만은 공산당 세력과 손잡고 그 공산당 돈으로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고를 날립니다. 이때 상해 임시정부는 가히 무정부 상태라 부를 만한 상황이 됩니다. 공산당이 중심이 된 창조파, 창조란 말은 임시정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개조파, 이건 안창호 직계들인데 임시정부를 개혁하자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임시정부 옹호파가 있습니다. 이 세 집단이 어울려서 우왕좌왕 사태를 거듭하고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고려 공산당 세력을 중심으로 한 그들이 국호를 한, 대한민국의 한자 있죠. 국호를 한으로 바꾸고 단독 정부를 설립합니다. 현지에서는 물론 국내에서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때 이승만이 발표한 유명한 반공 논문이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자신이 발행하는 태평양 잡지에 공산당의 당부당 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뉴데일리 인터넷 신문을 들어가 보시면 거기 공산당의 당부당을 찍으시면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승만의 주장은 공산주의를 살펴보니 평등주의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부당하다. 5가지를 열거해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아주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놓았습니다. 이 논문이 당시 1923년입니다. 세계적으로 최초로 등장한 레닌 공산주의 비판 논문이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태평양 잡지에 발표한 이승만 논문 내용입니다. 이러면서 이승만은 김구 등 임시정부 간부들에게 계속 경고합니다. 공산당을 잘 살피시오. 공산당과 혼잡하지 마시오. 엮이지 말란 말입니다. 공산당과 함께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렇게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확고한 자기 정치 철학,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상해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탄핵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승만 대통령 탄핵 쿠데타. 이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은 삼방연합세력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안창호파와 상해 고려공산당 그리고 시베리아 고려공산당입니다. 이동희 총리는 이승만이 왔을 때 정면으로 대결을 벌인 뒤에 총리직을 사퇴하고 우라지보스톡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안창호는 상해 현장을 떠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일찍이 안창호가 이민 가서 기반을 잡은 흥사단의 본 고향이라 할까요? 거기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샹하이의 개조파 자기 직계들을 원격 지휘합니다. 그 경과를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겨진 자료에서 뽑은 건데요. 임시대통령이란 임시정부 대통령이라는 뜻이죠. 이승만을 얘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6호 결의안을 제출해서 즉시 통과시킵니다. 박은식 내각이 생겨 있었어요. 이 개헌을 위해서, 쿠데타를 위해서. 그래서 그 박은식 내각이 미국에 있는 구미우연부, 이승만이 외교를 주도하는 구미우연부를 폐지하는 결의안을 내서 즉시 공포합니다. 그리고 임시의정원이라는 말은 임시국회라는 뜻이에요. 임시는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임시라고 붙었어요. 상해 임시정부의 국회죠. 의정원. 그 국회에서 임시대통령 탄핵안이 제출됩니다. 4일 후에 국회에서 이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5인 심판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승만 대통령 면직을 발표합니다. 대통령직에서 사면하라. 마치 이것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파면한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5인 심판위원회가 대통령직을 면직시키자 의회가 이 면직 결정을 가결합니다. 또 동시에 국무총리로 있던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2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새 내각이 조직되는데 거기 안창호파 직계들이 6자리를 독점합니다. 박원식 내각은 대통령제로 되어 있는 헌법을 내각제로 고쳐서 제출하고 의정부는 만장일치로 이 내각제 개헌안을 통과 공포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정부 구조를 소련처럼 소비에트식 위원회 조직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제 개헌을 안창호 선생이 보류시켰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것마저 하게 되면 상해 임시정부가 적화되었다, 즉 공산화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미뤄둔 것입니다. 이 결정은 국내외에 큰 충격을 던지고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승만은 뭐라고 그랬느냐? 아이들 장난 같아서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 동포 사회에서는 갖가지 분노가 폭발합니다. 위헌이다, 정족수 미달로 통과시켰으니 이것은 즉각 폐기하라. 성토문을 발표하고 상해 통합임시정부는 워낙 한성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으니 한성 임시정부 집정관 총재 이승만이 여기 건재하지 않느냐. 구미위원부 폐지한 것 무효다. 이렇게 규탄하면서 우리는 일치 단결해서 구미위원부를 중심으로 독립외교를 펼쳐나가겠다. 그때 하와이에 대한구제회 부인회가 결성돼 있었는데 이 부인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생일에 자동차를 선물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탄핵 결의안이 통과된 게 3월 18일이고 생일은 3월 26일이죠. 그리고 이 개헌안이 공포된 것이 4월 7일입니다. 이승만은 곧 대통령 선포문을 발표합니다. 요약하면 구미위원부를 중심으로 대미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탄핵 이유가 그거였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상해에 있지 않고 미국에서 떨어져 있어서 정부 관리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구실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구미위원부가 왜 미국에 있어야 되는지 탄핵 이후로 타닥치 않다고 계속 반박을 했지만 막무가내로 3주일 만에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구미위원부의 이승만, 서재필 등등 사진하고, 건물 사진은 이승만이 백악관 앞거리에 얻었던 사무실이 들어있던 건물입니다. 구미위원부. 세월이 흘렀습니다. 25년 3월 18일 탄핵안 이후, 헌법 개헌 이후, 그 다음에 백범 김구 선생이 국무령이 됩니다. 개헌한 새 헌법에 의하면 정부 수반 이름이 국무령이었어요. 대통령 대신에. 이때 김구 선생은 말합니다. 나는 세상이 다 아는 황해도 쌍놈 출신인데 감히 어찌 국가 수반을 하겠느냐. 이런저런 만류 권고 사양 끝에 국무령에 취임합니다.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 스스로 써놓은 바에 의하면 1인 독재 체제와 비슷한 국무령 체제를 집단 체제인 국무위원회로 바꿨다.
이렇게 써놨어요. 국무위원회. 많이 듣던 이름 아닙니까? 북한의 내각이 국무위원회죠.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렇게 기사에 쓰지 않습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그 앞장서서 썼습니다. 몇 년 차입니까? 이동희가 소비에트식 위원회제로 바꾸자라고 들이대던 그때부터 7년 만에 마침내 상해 임시정부도 레닌이 공산화시켜라 촉구한 지 7년 만에 소련식 정부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반공주의자였어요. 이동희의 비서장 김립을 암살할 정도로 그 레닌 자금 문제 때문에 암살했죠. 임시정부에 보낸 돈을 지 혼자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런 백범 선생께서 막상 그 백범 일지에는 이 개헌 과정과 주요 대목에 대해서 쓰지 않았다고 손세일 씨, 이승만과 김구를 저술한 손세일 씨가 기록해 놓았어요. 이상하게도 주요 내용이 상략된 것 같다. 이것이 손세일 선생이 쓴 글입니다. 어찌됐든 최초의 주석 취임, 황해도 쌍놈 출신에서 일국의 국가 수반으로 변신한 김구 선생은 그야말로 인생 역전, 미국 박사 전 국민에게 우상과 같던 이승만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니 그걸 이어받은 국가 수반, 인생 역전이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었겠죠. 자, 여기까지가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출범한 이래로 레닌의 공산화 공작, 그에 추종하는 공산당 세력들의 임시정부 파괴, 개조, 혁명 간단히 훑어보았습니다. 이후 해방 때까지 1945년까지 만주 사변이 일어나고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이 일어나고 상해 임시정부는 남경으로 갔다가 중경으로 갔다가 그야말로 대식구가 호구지책이 급급한 세월을 참으로 아픈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공산당 세력은 어찌했던가? 왜 우리의 위대한 임시정부가 중국 승인도 못 받고 미국 승인도 받지 못했던가?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공산당 세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못하도록 저지작전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 쪽을 보지요. 백범 선생은 장개석 국민당 정부의 승인을, 임시정부 승인을 무척 집요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세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김원봉, 약산호가 약산 김원봉, 이 사람의 활동이 눈부십니다. 1938년쯤에 조선의용대라는 청년 광복군을 만들어가지고 있었는데 일찌감치 중국 국민당 정부와 접촉해서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김구 선생이 조직하려는 광복군 편성을 극력 반대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한테 광복군을
승인하거나 지원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나의 조선 의용대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의용대는 언젠가 모택동의 공산군 쪽으로 탈주해버립니다. 그러나 김원봉은 민족주의자로 위장한 채 중국 국민당 정부를 속이면서 김구 임시정부의 무조건 좌우 합작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세계 2차 대전에도 참전하지 않고 있던 미국이 일본의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공산당 세력은 재빨리 임시정부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도 중국 국민당 정부에 좌우 합작을 요구하고 그의 보조를 맞춰서 고려 공산당도 임시정부에 좌우 합작을 밀어붙입니다. 또 장개석 정부의 자금 지원이 절실했던 상해 임정은 중국 정부가 광복군도 조직도 모두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에 수긍합니다. 그러나 김원봉은 한편으로 현재의 상해 임시정부는 김구 한독당의 일당 정권, 개인 정권이나 마찬가지니 우리들과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연합 정권이 될 때까지 절대로 승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중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쪽을 보시지요. 미국 쪽에는 한길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김원봉의 김원봉의 민족혁명당, 김원봉과 내통하면서 이승만의 활동을 집중 공격합니다. 전단을 대량 살포합니다. 이것은 미국 국무성에 당시 있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측근 알저 히스라는 사람이 소련 간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갖가지 교란 작전을 핍니다. 대미 외교도 우리 좌우 동수로 같이 하자 라는 등, 또 국무성에 대고 말하기를 이승만은 우리 민족 대표가 아니다. 우리도 있다. 또 지금 미국이 상해 임시정부를 승인하면은 소련이 지원하는 그보다 막강한 세력이 있는데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쟁이 끝난 후에 소련과 협의해서 승인 문제를 다뤄달라. 이런 요구를 국무성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전단을 뿌리면서 교포사회를 어지럽혔다고 합니다. 이때 김구 선생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한길수는 일본 스파이, 국제적 간첩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한편 임시정부와 합작정부 구성을 요구했던 김원봉은 의정원에 들어와서 보궐선거를 한다는 핑계로 공산당 청년 조직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선거를 치러가지고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을 뽑아서 임시정부 의회를 장악하고 맙니다. 그 김구 내각이 1927년에 개헌을 한 헌법에 의하면 임시정부의 권력은 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의정원에 있다. 최고 권력기관이 의정원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공산당 세력의 전술적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지금도 계속되는 항일투쟁.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